현재 경제 상황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비의 측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쪽에선 소비가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있고, 대체 미국의 소비가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니면 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소비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보지 않으면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우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걸 딱 띄워놨는데 이거를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 현재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지표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 지난달까지 조사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3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파란색, 이게 쭉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드리고 끝나면 사실 뭐 여러분이 생각할 힘이 없어요. 이게 뉴스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오른가 보다, 좋은 거구나,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로 나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맨날 남이 분석해주고 남이 결론 지어주는 내용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신조차도 분간을 할 수 없고,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 분명히 어제는 좋다 그랬는데 뭐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분명히 어제는 나쁘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뉴스로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지표 전부 다를 지금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일단 이게 높고 낮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고요. 이게 쭉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건 미래가 아닌 과거에 소비자 심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고 있느냐, 이것만 알려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막 95를 넘어섰어요.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2024년 5월에 77.2로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은 2020년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자, 미국의 4월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액지수를 볼게요.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가 소비가 됐어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이 2020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낮죠. 그래서 이 지수만 보고 이게 소비가 더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판단했다가는 완전히 투자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시면 된다? 이 방향성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쭉 올라오고 있냐 내려오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수치가 몇이 나왔냐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일단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대체 뭐하러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 약 600건 이상의 매달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 지수를 만드는데, 질문의 내용은 개인 재정 상황, 뭐 소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업 상황은 어떠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냐, 실업률은 어떻게 보냐, 집에 대형 가전제품, 그러니까 내구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차량 또는 뭐 주택에 대한 구매 의향이 있냐 없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 지표들의 세부 지표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뉴스나 뭐 방송 이런 데서는 종합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여기 검은색에 요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이게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들도 이거 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선 지수를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왔다고 해도 다음 달에 손바닥 뒤집듯이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스 하나만 터져도 소비 심리가 좋다고 전날에 응답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빠질 것 같아요 얘기하고, 또 뉴스 좋은 거 하나 터지면 또 다음에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뀝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냥 이 정도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세부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우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도 결정되고 우리 한국의 경제도 그대로 결정되잖아요.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약 한 4분의 1 정도의
수입을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 지표를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좋아졌는지 이것들을 세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경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세부 지표 중에 차량 구매 심리입니다. 여기 가운데 빨간 선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보다 위에 있으면 일단 차를 지금 사도 돼. 차를 사는 게 좋겠어. 이러는 사람들의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거고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금 차를 사는 시점은 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00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차를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2022년 중순을 이후로 그래도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사지 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차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을 딱 넘어가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차를 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자동차 소매 판매액 지수를 딱 보시면 돼요. 과거 2021년 넘어가서 2022년 이제 될 때쯤까지만 해도 차를 사야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 보시면 자동차 소매 판매액이 한 2021년 말쯤 이때까지 쭉 올라가요. 그 전까진 계속 차를 사야 된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쭉 올라가는데 2021년 말 이때쯤 고점을 찍고 뚝 떨어지고 내려왔다가 뚝 떨어지고 내려갔다가 뚝 떨어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박스권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안 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이 차라는 게 당장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버스라도 잘 되어 있지 미국 같은 나라에는 워낙에 땅덩어리도 크고 걔네가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정말 우리나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는 거의 뭐 필수적인 소비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사야 된다는 사람이 많을 때처럼 이렇게 판매액이 쭉쭉 늘어나지는 못하고 횡보하는 이유, 이게 바로 구매 심리가 나빠진 요 구간들이다.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플러스로 착 100 이상으로 치고 올라와야 자동차가 다시 많이 팔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2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뭔가 소비 심리가 좋았는데 자동차 소비 심리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또 참고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주택 구매 심리예요. 여기 가운데 요 언저리가 바로 100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있으면 집을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요 100 언저리 요 아래 있으면 지금은 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집을 사지 말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대체 자동차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사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뭐 이유는 짐작을 하셨겠지만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습니다. 금리가 높고 대출금리도 높죠. 주택을 구입을 하려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30년 모기지 대출금리가 연 7.2%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한 10% 나오고 어떤 사람은 11%, 12% 이렇게 해서 뭐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요 정도는 최소 받는다는 겁니다. 이자가 이렇게 비싸니까 집을 사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은 사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대체 누가 집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토론이라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할부 대출을 받잖아요. 이게 거의 9%, 10%입니다. 역시나 지금 자동차 사면 이거 이자 갚기 굉장히 버겁다.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와 집은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사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고요. 자, 반면에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이런 내구재 소비 심리는 이제 100을 넘어서 살아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드디어 가전, 가구 이런 거는 전혀 사면 안 된다 하다가 올해부터 뭔가 조금씩 반등 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구재 부분에 이런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얘네가 그렇게 많이 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팔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구재 소비 지출액을 보면 거의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미시간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전체 지표를 봤더니 분명히 2022년 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최근까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좋다며. 뭐 자동차도 안 좋았고 주택도 아직까지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가전, 가구 뭐 이런 내구재들은 이제서야 조금 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 이 지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안 좋은데 여기 소비 지출 중에 보면 식품, 숙박, 서비스, 취미, 여가, 오락, 뭐 여행 이런 쪽의 소비 심리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주택이나 자동차는 지금 모기지 대출 금리도 그렇고 오토론 금리도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지금 사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못 사니까 대출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못 사면 뭐 다른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구재 쪽도 조금씩 사볼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고 애초에 대출이 없는 것들 뭡니까? 일단 우리가 레저를 즐긴다든가 외식을 하고 취미, 오락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서 조금 더 작은 사치들은 부리면서 이렇게 있었냐? 소비의 근원은 이렇게 낮은 실업률, 그러니까 3.9% 굉장히 실업률이 낮다. 이 소리는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96% 이상이 지금 다 취업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거의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21%나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소비를 떠받쳐 주고 있는 근원이에요. 주택을 사건 자동차를 사건 뭐 가전을 사건 이렇게 할부로 사람들이 팍팍 질렀으면 오히려 그런 소비를 못했죠. 이자도 내야 되고 목돈이 나갔으니까 일단 이거 갚아야 되니까 오히려 소비를 못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사니까 여행 다니고 레저, 오락, 뭐 스포츠, 취미 이런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돈도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소비를 지탱해주고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아준 근원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일단 지금처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번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면 역시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택도 못 사고 자동차도 못 사고 좀 비싼 뭐 내구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같은 소비 패턴이 계속될 이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뭐 지금 이런 상태로 영원히 경제가 가겠냐? 자, 그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킨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금리가 지금 최소한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 관련된 경제지표들을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 해드렸는데 물가가 오히려 잘 안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상승률이 계속 횡보하다가 오히려 더 반등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고금리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킨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경기의 흐름이 이제 둔화와 침체로 가도록 변화시킨 요인들은 자산 가격의 변동,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와 이자를 못 갚았을 때 생기는 디폴트, 뭐 기업이든 가게든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테러가 터지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팬데믹 같은 질병,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급격히 경기 흐름이 변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자산 가격의 변동, 즉 뭐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자 원금을 못 갚으면 일단 연체율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무슨 테러가 터진다거나 전쟁이 벌어지거나 무슨 팬데믹 같은 이런 질병이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이건 예측을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그리고 연체율,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주택가격, 자산 가격의 변동의 대표적인 사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1990년대까지 그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줬던 저축대부조합이 연쇄적으로 쫙 파산을 합니다. 리먼 사태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07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이제 MBS 이런 것들이 파산을 하면서 이제 CDO라는 이제 연계된 파생 상품이 다 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택가격 지수예요. 이게 자산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갑자기 막 주택 가격이 떨어지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요. 슬슬슬슬 떨어집니다.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일단 이거 지금 대출 껴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싶으면 계속 대출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파는 겁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이거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데 문제는 이자, 비용 이런 걸 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 가격이 쭉 상승하다 갑자기 상승을 멈춰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이게 2006년 말부터 2007년 요 사이 내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 또는 조금씩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부터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게 멈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24년 5월 현재는 어떠냐? 미국 주택가격 지수 보면 케이스 슐러 지수는 뭔가 이제 과거와 좀 비슷하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우 인덱스는 아직도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주택금융청의 가격지수는 좀 느리게 발표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일단은 이게 슬슬 횡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가계에서 터지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정말 거의 100%에 육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그냥 막 집을 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3% 정도 수준으로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확실히 낮아졌어요. 자, 그럼 가계에서는 최소한 부동산이 폭락함에 따라서 2008년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터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자, 이게 주택의 소유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66% 정도예요. 전체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66%다. 그럼 나머지 34%는 다주택자 또는 기관이죠. 펀드 이런 데서 주택을 사서 사람들한테 세를 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던 이런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거의 투기적인 목적의 부동산이 나머지 34%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34%의 이런 투기적인 부동산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지금 가계에 있는 부동산들은 1가구 한 채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30년 장기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데, 이게 1가구 1주택입니다. 한 채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증하는 이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변동금리 없이 고정금리로 이렇게 낮은 금리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머지 34%의 이 주택들은 전부 다 그 대출이 불가능한, 여기 변동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이런 주택들입니다. 현재 모기지 대출 금리가 7.2%까지 올라왔는데 이 변동금리를 고스란히 다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계속 버틸 수가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과거 이렇게 2006년 말부터 2007년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도 잘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34%의 주택에서 얘네들도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자 비용만 계속 나가고 주택 가격도 안 오르고
이게 횡보한다.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투자처로서. 그럼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24년 5월 현재는 어떠냐? 이게 과거의 초기 국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런 상태.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07년처럼 이렇게 주택 가격이 횡보한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 하락이 경기 침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주택에서도 그런 일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터질 거기 때문에 자, 이게 횡보한다 앞으로. 그러면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금리 인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 또는 가계가 증가하는 이 디폴트 문제. 이게 또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켰는데 이걸 볼게요. 2001년에 9.11 테러 여기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는데 신용카드 연체율, 소비자 대출 연체율,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이 모두가 뭐 살짝 올라가던 와중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원인이 뭐냐면 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원인이 아니라 나스닥 IT 버블이잖아요. 여기로 돈이 많이 가서 버블이 생겼다가 이게 꺼지면서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신용카드, 소비자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 이 연체율과는 큰 연관성이 없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2008년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부동산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 문제가 터져서 연체율이 정말 쫙 올라가면서 미리 신호를 보내죠. 물론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갔고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침체 전에는 올라갑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위기 때는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쫙 올라가요. 아니면 특히나 뭐 개인들한테 문제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신용카드나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먼저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때 진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게 급등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해야지 하면 이미 주식시장 폭락한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계좌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코로나 때는 별반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2024년 5월 현재가 요건데 이게 안타깝지만 이 자료가 2023년 12월까지 자료입니다. 2024년 1분기 자료는 이달 말쯤 아니면 뭐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모니터링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쉬우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트랩 여기에서 CMBS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여기 리서치 자료가 있어요. 2024년 2월까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CMBS 2.0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평균적인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보다 확실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특히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은 쫙 더 올라가고 신용카드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이건 뭐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나 이제 연체율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중에서 숙박용 부동산 연체율이 5.38%로 쫙 올라갔고 사무실이 당연히 크죠. 연체율이 6.53%, 소매업체 이런 뭐 가게들은 사무실 없고 뭐 숙박 없고 이러면 당연히 연체율이 올라가겠죠. 같이 움직여요. 5.54%. 이런 쪽에서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큰 우려점이죠. 기준금리가 앞으로 뭐 쫙 내려가고 장기국채 금리부터 대출 금리까지 갑자기 쫙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디폴트가 나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디폴트의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 역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연준의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을 했죠. 동결한 이유가 뭐냐?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동결을 했다. 그렇게 하면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 어떻습니까? 물가가 안 잡혀?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를 좀 늦게 하겠네 하면서 다시 또 장기국채 금리가 치솟아 오르고 있죠. 그럼 장기국채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 모기지 대출금리,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인데 이게 다시 또 7.2%대로 치솟아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일단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그럼 연체율 치솟아 오르는 상태는 계속될 거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또 경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기를 변화시켜서 둔화와 침체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두 가지
부동산 이 자산 가격의 하락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이게 디폴트가 터졌던 이런 원인들을 한번 지금 최신 자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부동산도 이게 계속 조정이 나오면 제가 확인을 하다가 이런 설명을 드릴 거고, 연체율도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채널 영상에서 계속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핵심이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가 안 떨어지고 여기서 경기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물가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림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선행하는데 이게 바닥 찍고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고금리 상황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뭐 부동산이건 연체율이건 이게 문제가 커지면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진짜 이게 까딱 잘못 올라가면 정말로 경기 침체 오고 반토막 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최신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계속 추적 관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점검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며칠 후에 또는 뭐 몇 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저는 몰라요. 애초에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내가 맞출 수 있다 하는 놈 자체가 사기꾼 그 잡채예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은 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과거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했을 때 정말 경기 둔화나 침체를 일으켜서 주식시장을 완전 말아먹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그게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 채널을 보시면서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다 보면 어떠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지켜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절, 익절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짧게는 몇 달,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수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게 같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